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막 하거든? 네. 그러니까 맨날 무릎 아프다 그래서 러닝하면 무릎 아프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네. 이걸 점차적으로 늘려가야지. 뛰는 거 보면은 자세에 대한 문제는 거 딱히 없어. 약간은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경호쌤이 말한 것처럼 너무 많이 뛰어. 그리고 일반인들 요즘 실력이 생각보다 돼 있어가지고 그것도 따라하는 줄 알았어. 러닝은 잘못된 거 하나도 없는데 뭐 우리도 평상시에 뭐 1시간 걷다 막 3-4시간 걸으면 막 아프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똑같아. 뭐든지 점진적으로 항상. 그래서 일단 쉬어야 돼. 일단 쉬고 많이 쉬어. 병원 갈 필요 없어. 그 우리 그때 이제 조인트 바이 조인트랑 그 이거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거 혹시 알아보면서 궁금했던 거 있나요? 조인트 바이 조인트가 가동성, 안정성, 가동성 이런 네. 발목, 무릎, 허리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던데 네. 그거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게 다예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를 할 때 조금 잘못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발목은 무조건 가동성, 무릎은 무조건 안정성, 이게 아니고 둘 다 관절들은 다 안정성이랑 그 가동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둘 중에서 조금 더 가동성이 지배적으로 많이 쓰이는 관절이 생긴 걸 따졌을 때,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운동사슬 키네틱 체인적으로 봤을 때 항상 힘은 땅에서 시작이 된다 그랬잖아요. 땅에서 위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목은 보통 가동성 역할을 많이 하고, 무릎은 안정성, 그 다음에 고관절은 가동성, 그 다음에 허리는 안정성,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동 안정, 가동 안정, 가동 안정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 뻗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거꾸로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발목에서 가동성이 안 나와주면은 어딘가에서 가동성을 만들어 줘야지 이제 움직임이 나올 거 아니야. 무릎이 뭐 가동성을 과하게 많이 만들어내고, 고관절이 가동성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가동성을 제대로 못 만들어냈을 때 허리에서 계속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발생하는 것들이 보통 통증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조인트 바이 조인트 어프로치를 잘 알아야지 어떠한 움직임을 통해서 이 사람은 평가를 했을 때 어디에서 안정성이나 가동성이 확보가 안 되는 걸 확인을 하고 개선할 수 있는 걸 적용을 해본 다음에 이후에 다시 재평가를 했을 때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내가 제대로 파악을 한 거지. 그래서 움직임을 볼 때 그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을 잘 보면 되고, 일단 겉으로 봤을 때는 가동성이 부족해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기가 조금 더 쉬워요. 안정성은 사실 눈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초기에는. 나중에는 조금 경력이 많이 쌓이고 보는 눈이 좋아지다 보면 그것도 구분이 되는데, 초기에는 아무래도 안정성과 관련된 거는 눈으로 보이는 움직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보이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가동적인 부분들은 훨씬 잘 보이니까.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가동성과 안정성의 차이라고 하면은 어떤, 그러니까 가동성이 좋아야 안정성이 당연히 좋아지는 거고 약간 연관되어 있는 말 아닌가요? 그치, 연관되어 있는데 관절들이 협응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안정성이 협응성이라고 보면은 조금 더. 아니야, 그건 아니야. 협응성은 그냥 그것들이 같이 잘 어우러지는 걸 협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가동성이랑 안정성은 딱 이렇게 구분돼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제가 가동성을 보는 법은 대중적으로 많이 나와 있어서 알겠는데 안정성을 보라고 하면은 뭘 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너지겠지? 코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쨌든 허리가 안정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 애잖아. 근데 그 허리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허리뿐만 아니라 그 몸통 전체를 다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코어라고 퉁 치는 거고, 코어가 무너지게 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을 거야. 스쿼트를 하는데 몸이 앞으로 자꾸 꼬꾸라진다던가, 데드리프트를 하는데 이 척추 정렬을 유지한 상태로 내려왔다 올라와야 되는데 이걸 계속 유지를 못하고 무너지면서 막 이렇게 등이 굽으면서 내려간다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안정성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거지. 그 평가하는 가장 노멀한 기준이 낮음에도 나와 있어요. 움직임 평가 하잖아. 그래서 뭐 오버헤드 스쿼트 같은 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게 아마 다 솔루션이랑 그게 다 낮음에 있을 거거든. 그런 걸 이제 참고를 하면 되지. 대부분 요즘에는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가동성 문제는 고관절이랑 흉추의 움직임이 거의 안 나오는 사람들이 다반사해서 그 부분들을 항상 스트레칭 할 때 먼저 보통 하고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일단 움직임을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 코어 운동을 통해서 안정화를 시키고, 그리고 안정화시키고 우리 운동 해봤지만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다른 데는 움직이게끔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동이랑 안정성에 대한 협응을 기르는 운동이 자연스럽게 초기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PNF 패턴은 내가 그 질문에 써놨고, PNF 패턴은 스트레칭이랑 달라요. 엄연히 따지면은 학회 이름이거든. 학회에서 만들어낸 정립한
내용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이제 스트레칭 기법이 있는 거고 수축 이완, 유지 이완 이렇게 두 개만 불러.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스트레칭을 하는 거를 그냥 PNF 스트레칭이라고 통칭을 하는 거고, PNF 패턴은 움직임 패턴을 이야기를 하는데 D1, D2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상체랑 하지로 나뉘어요. 핵심은 뭐냐면은 움직임이 대각선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직선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모든 움직임은 회전과 대각선의 움직임을 통해서 나와서 막 이런 거 운동을 시키거든. 요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요렇게 가면서 회전을 통해서 대각선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근데 이게 보면 우리 던지기 할 때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런 패턴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 패턴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양쪽이 동시에 같은 행동을 하게끔 하는 기술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어색한 거고 한쪽씩 하게끔 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서 더 쉬울 수가 있어. 프로그레션, 리그레션으로 이제 그걸 줄 수가 있겠지, 변수를. PNF 패턴이랑 조인트 바이 조인트 이 두 개 끝이었어요? 오케이. 그냥 대체적으로 그렇게 움직임이 잘 나와줘야 되는 관절이랑 안정성을 잘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 관절들이 어느 정도는 구분이 돼 있다는 거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PNF 패턴도 다시 한번 얘기해 줬으니까 찾아보고, 걷는 거랑 또 연관해서 보행이랑 같이 보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야. DNS 코스 중에 엑서사이즈 1 이건 들을 수 있어요. DNS는 전체적인 컨셉이랑 개념이 뭐냐면은 운동 발달학적 특성에 맞춘 움직임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키는 건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아기가 맨 처음에 태어나면은 맨 처음에 누워 있는 것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뒤집기가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기어가는 게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한 발로 이렇게 지지하면서 앉는 게 가능해지고, 이거를 순차적으로 운동으로 이제 풀어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기능이 저하된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운동 발달학적 특정에 맞춘 그런 움직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개선을 하는 거라는 컨셉을 가지고 하는 거라서 엄청 생각보다 정적이고 되게, 그리고 땅바닥에서 막 뭘 하는 운동들이에요. 물리치료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 운동치료 기법 중에 하나로 보면 되고, 반대로 STC는 완전히 그냥 선수 트레이닝에 완전 특화되어 있는 거야. 완전 특이적으로 스포츠에 접근을 해가지고 스포츠 움직임과 유사한 방식의 움직임을 트레이닝으로 만들어내서 되게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트레이닝을 통해 선수들을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데 포커스를 맞춘 트레이닝이거든. 조금 더 관심 있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되고, 물론 둘 다 하면 좋죠. 처음엔 폭넓게 하면 되니까. 모든 교육이든 선생님이 관심 있는 건 다 듣는 게 사실 나쁜 건 아니거든. 시간적인 제약이랑 금액적인 제약 때문에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나한테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만 듣는 걸 나는 권장을 하고, 차라리 나머지 외에 이 관련된 것들을 나한테 내가 알려줄게. 왜냐면 난 STC랑 CFSCC 코스 끝까지 듣고, 운동 발달학 측면의 컨셉을 가진 운동이 DNS랑 또 GFM이라고 있거든. 그게 있어. 그것도 내가 또 들었어. 그래서 그거 관련된 자료나 슬기 같은 것들이나 컨셉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에 80%가 나즘이랑 CFSC가 지금 결합된 거야. 왜냐면 이게 일반적인 회원들한테 적용하기가 가장 좋은 거거든. 얘네가 다 책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교육을 들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선생님이 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싶으면은 물리치료 면허를 따든 권은사를 따든 카타를 따든 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카타가 제일 쉬우니까. 근데 기능성 트레이닝은 선생님이 개념을 좀 잘 잡고 가야 되는 게, 이게 되게 잘못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뉘거든, 사람들이. 하나는 소도구 가지고 운동을 하는 걸 기능성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뭔가 이런 신체의 재활적인 측면을 가지고 하는 걸 기능성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능이라는 걸 정의를 살펴보면은 어떠한 목적에 맞게 물건이 그 잘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첫 번째로 목적이 너무 중요해. 보디빌더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운동을 할 때 고립을 엄청 잘 시켜. 근데 그게 기능적인 거야, 기능적이지 않은 거야? 이 사람의 목적은 보디빌딩 대회에 나와가지고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게 목적이잖아, 운동을 하는 게. 그러면은 그 목적에 맞게는 기능적인 거지. 근데 이 사람은 건강하고 싶대. 근데 몸에 협응이 다 깨져 있는 상태인데 고립적인 운동을 시켜. 그럼 그건 기능적인 트레이닝이 아니겠지. 그럼 반대로 나와서 그 기능을 어떤 거에 주제를 맞출 거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건강이니까 건강과 관련된 신체의 기능적 트레이닝이라고 하면 신체가 올바르게 기능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겠지. 그래서 기능 해부학을 기반으로 트레이닝 시키는 걸 기능성 트레이닝이라고 하고, 그래서 사실 그 기능성 트레이닝이라고 그러면은 소도구가 아니라 후자로 기능성 트레이닝을 접근하는 방식이라면은 특별한 게 없어. 그냥 일반적인 트레이닝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특별한 게 아니야. 왜 반대로 우리가 선수 트레이닝이라고 하냐. 선수들을 트레이닝 시키는데 크게 목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나뉘는데,
하나는 이 선수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선수들의 퍼포먼스를 좋게 하는 거. 그러려면 이 종목의 특이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 어떤 움직임을 하고 어떻게 능력들을 강화시켜야 되고, 그래서 STC가 그거에 완전 특화되어 있는 방식의 트레이닝을 알려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 선수를 관리하고 건강 관리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카타 들어가면은 테이핑이나 마사지를 배우는 게 그거야. 그런 기법들을 통해서 이 선수들을 조금 더 컨디션을 좋게 하고 테이핑을 통해 가지고 안정감을 얻게 해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뉘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관심이 있으면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기능성 트레이닝은 그런 그냥 신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트레이닝 원리에 입각해서 체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어제 어디 운동했어요? 저 어제 등 했습니다. 등? 그러면은 풀 하면은 또 겹치니까 오늘은 힌지 관련된 그 패턴들 운동을 한번 해볼 거고, 스트레칭 먼저, 그 다음에 활성화, 그 다음에 운동하는 이 방식으로 한번 가봅시다.